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양수도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국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용히 하시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토론을 들어보시죠. 제가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본회의장을 시끄럽게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제가 봤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발언을 중단시켰는데 이거를 이렇게 항의하는 것으로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 역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곽규택 의원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4시 34분에 잠깐 들어보시죠. 방금 14시 34분에 허영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저 앞에 저렇게 설치한 것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법을 본인이 계속 어기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는 곽규택 의원도 무선 마이크를 가져온 점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우선 녹음기입니다. 우선 녹음기.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피켓을 든 것도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충고드립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기 싫으면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곽규택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 역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저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단순히 문서 몇 개 공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기본권, 인격권,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의 독립, 여론재판, 사회적 낙인, 보안과 기술의 한계 등 여러 핵심적인 헌정 가치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법 투명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투명성이 국민의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위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수기의 과정도 없이 밀어붙인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법 절차의 본질과 하급심 판결문의 성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진행 중인 과정의 산물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처럼 법리를 압축하여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의 가장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실관계가 매우 상세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 가정사, 직장 내의 인간관계, 사적인 대화 내용, 의료, 재산, 친밀관계 등 민감한 정보, 기업 비밀이나 경영상 비밀 등 이 모든 내용이 판결문 안에는 존재합니다. 법원이 익명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가렸다고 비식별화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선진국에서도 1심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급심 판결문은 지나치게 상세한 반면 확정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급심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가장 가감없이 담아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라는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 절차는 과정의 공개가 아니라 결과의 투명성으로 완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의장님, 김현 의원 때문에 발언하기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발언 방해는 행위 중단시켜 주십시오. 조용히 하시고 여러 의원들로부터 항의가 많은데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입니다. 익명 처리, 비식별화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첫째, 간접 정보만으로도 당사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009 A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 B씨라는 표현만으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신상 특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무너집니다. 하급심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자세히 기재됩니다. 그 가운데 피해자가 특정되어 남아있는 사례는 언론 보도만 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 자체도 있지만 사건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 공포를 해결해야 할 사법제도가 오히려 그 두려움을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기업, 기관, 공공단체의 영업상 정보가 유출됩니다. 하급심 민사 사건에서는 계약서, 내부 문건, 영업 기밀이 상세히 판결문에 담깁니다. 이를 공개하면
기업의 소송 제기 자체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본격화됩니다.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모든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 말하는 비례성 최소 침해 원칙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위험한 이유 중 또 하나는 바로 무죄 추정 원칙의 사실상 붕괴입니다. 1심 유죄 판결은 2심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이 먼저 공개되어 이미 유죄로 판단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져버리면 그 사람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사법체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는 엄격히 금지하면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용교 의원님,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확정 판결 전까지는 혐의 단계였다가 1심 판단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내용을 사회 전체에 공개하자는 것은 사실상 피해 사실 공표의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번 공개된 정보는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인터넷에는 1심 판결문만 남아서 당사자의 인격권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언론이나 여론이 사건을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자극적으로 제목을 보도하거나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피고인 유죄 확정 보도, 유튜브, SNS에서 왜곡, 조롱하는 콘텐츠의 확산, 허위 정보와 결합하여 사회적 린치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AI 기반 재식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익명 판결문을 재구성하여 특정인을 찾아내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명예를, 생계를, 인생을 파괴하는 폭력에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 공개는 판사들에게 중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법리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반응이나 언론 보도, 여론의 해석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된 재판이 아닙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사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판결, 판결문 표현을 에둘러 쓰는 모호화, 사건 사실의 일부 생략, 특정 이슈에서 지나친 보수화 또는 과도한 진보화, 이런 왜곡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판의 본질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판결문 공개에 따른 비식별화 작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 하나당 수십, 수백 건의 민감 정보 삭제가 필요하고 인력 부족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재식별 위험이 있고 판결문 수백만 건을 처리할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은 총 691만 5,600건에 달합니다. 결국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판결문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수하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에 비해 얻는 투명성의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사법 신뢰 회복은 판결문 공개보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 재판제도 개선, 절차적 공정성 강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많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법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투명성이 인권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전면 공개가 아니라 점진적, 보완적 접근입니다. 먼저 확정 판결 중심으로 공개하여 무죄 추정 원칙과 인권을 보호합시다. 또한 재판부에서 판결 요지문을 제공하여 사실관계를 최소화하고 법리 중심으로 공개되도록 제도화합시다. 아울러 성범죄, 가사사건, 아동사건과 같은 민감 사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식별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기준을 확립합시다. 판결문 공개보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판결문의 적정성, 공정성, 충실성, 그리고 완성도 제고와 판결의 설득력, 신뢰성을 강화하여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단순히 논쟁을 넘어서 사법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불신과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이라는 좋은 이름 아래 인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은 그 법이 적용될 모든 구성원의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고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를 균형 있게 반영할 때 비로소 참된 민생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혐의 단계에서부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우리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자 헌법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과 헌법적 한계를 무시한 채 형사 절차의 근본을 흔들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무죄 추정, 적법 절차라는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헌적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 밖에서도 이재명 정권이 이러한 개정안들을 사실상 부추기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삼권 질서가 정치 권력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 헌정 질서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어떤 초헌법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일상의 안전에 어떤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법 관련 개정안들의 내용들은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기본 원칙인 헌법과 그 근본인 헌정 질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상태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들은 하나하나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민주당 스스로도 위헌성을 인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 언론까지 그리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회의, 법관대표회의, 진보학자 등 모두가 한 목소리로 위헌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으로 결론 날까 두렵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으로 재판이 중지되거나 장기화될 것이 겁이 나서 만든 내란 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도 형사 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조차도 우리 헌법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0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또 하나의 명백한 위헌 법안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려해서 나뭇잎도 띄었다는 그 법안을 발의한 어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현재 민주당이 얼마나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위헌적 입법을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헌인지 알면서도 법안을 발의하고 그 위헌적 법안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정치 보복과 독재 정권을 이루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헌법의 근거에 국가 권력이 기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우리나라 헌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러브 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좀 본땄고요. 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빨간색에 무늬도 넣고 그랬어요. 우리 심심해 하실까 봐. 예. 또 법 왜곡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검사들을 표적으로 대통령이나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하는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를 만들더니 지난 5월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자 이제는 대법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그 유죄 취지 선고 바로 다음 날부터 법관까지 법 왜곡죄에 포함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고 본회의에 부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 왜곡죄라는 것도 너무나 애매하고 자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우리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안입니다. 선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시스템인 권력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속칭 선출 권력 우위론 한마디에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만든 위헌적인 이재명 대통령 하명법,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죠.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한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법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 또한 사법행정권도 사법권의 일부이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그 외에도 대법관을 26명으로 정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제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은 위헌적 사법체계 파괴 법안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법원과 관련한 사법체계 파괴 입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하여 77년간 우리 사법체계의 한 축을 지켜온 검찰제도에 대해 깊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무수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내년 10월이면 검찰이라는 사법행정기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제도는 그동안 정치적 사건에 있어 미흡한 점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 문제나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지난 21년 검찰제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 국민들께 가져왔던 피해들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악화시키는 검찰제도 폐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도 변혁이 가져올 재앙은 차마 예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실 피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폐지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상은 민주당 자신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께서는 검찰 수사를 받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 정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제한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은 사실상 못하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고 불거지고 그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넘쳐나자 혐오 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김현지 의혹을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김현지 현수막 규제법,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소수당,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에도 모자라고 불안했는지 민주당은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방치 시 매출액에 대한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징벌제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했습니다. 가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현대판 재갈물리기 3법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부역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을 부추기고 나아가 스스로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업을 설계했다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 이화영에 대한 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는 재판부에 대해 검사들이 법률에서 정한 기피 신청과 기피 신청에 따른 재판 정지를 예상한 법정 퇴정을 하였음에도 마치 검사들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들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단순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재판을 위해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들을 무죄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한 축인 검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행정권과 입법권을 넘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속내를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헌법이라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권을 유린하는 불법 천지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하게 지켜봐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심각한 사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위헌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내란 재판부 설치법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주요 법률학자들부터 대법원까지 위헌적 법안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위헌적인지 그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학자 중 한 분의 검토 의견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단연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과거 정부 여당이 주장하던 전담재판부 이외에도 전담영장판사 등 특이한 제도를 많이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 침해의 요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담재판부의 설치는 개별 사건의 문제를 넘어서 삼권 분립 및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이는 이와 유사한 과거의 특별재판소의 경우 반민특위를 비롯하여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한 특별재판소, 심지어 5.16 쿠데타 이후의 혁명재판소조차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법률에 근거하여 헌법적 가치와 기준을 파괴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판소는 왜 위헌인가? 특별재판부란 일반적인 재판부와 달리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하게 구성되는 재판부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재판부는 헌법 제도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법원의 축소판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특별재판부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위배된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법권에는 재판권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전제인 자율적인 사법 행정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법 행정권에는 특히 어느 재판부 내지 어느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사건 배당 및 사무 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는 1985년 11월 29일 채택된 유엔의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의원님, 제14조에서도 확인된다. 박기택 의원님, 네. 이 안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여서 안건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들어가시죠. 예. 그러죠 뭐. 들어가세요. 네, 들어갈게요.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또 방해하실까봐 방해하는 게 아니고 안건으로 제가 들어가시라는 안건으로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아무도 토를 못 달게, 어제 지금 이 법안 미확정 형사재판의 판결문 이거 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갑론을박했던 법사위 어제 전체 회의의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이 회의록에서 있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당연히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의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8시 51분에 개최가 됐죠. 추미애 위원장이 얼석 종론해달라고 하고 법안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안 소위원장 김용민 의원이 법안 심사 제1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제 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미확정 형사재판의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이혜민, 민형배, 이광희, 김기표, 전용기,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복사를 허용한 판결서에 대해 문자열 또는 숫자열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4차례의 소위를 통하여 2건의 대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인 점을 고려하여 2건의 대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합하여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법안 1소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우리 법사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중에 형사재판의 1심, 2심 판결문을 공개 확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1심, 2심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에 대해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법안 소위 위원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다른 안건하고 같이 섞여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서 마치 국민의힘 법안 소위 위원들도 찬성한 것처럼 해가지고 소위원장께서 의결된 것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회의록에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남겨놓았고 또 제가 마지막에 표결이 끝났지만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의결된 것이다 하는 것을 발언을 해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중에 일부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공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됐든 피고인이 됐든 자기가 그것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판결문을 어떻게든 공개를 하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제3자가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심과 2심의 유무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칫
그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그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고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다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사한 사례가 여러 지역의 재판부에 나눠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판결 결과, 먼저 나온 판결 결과를 가지고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는 것인가? 어차피 만약에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일부 차이가 나는 1, 2심 판결이 있다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런 것을 다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능인데 굳이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안 1소위에서 마치 이게 여야 간에 이의 없이 통과된 것처럼 돼 있을 건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 장관님,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저희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은 저 이야기에 동의를 해준 거예요. 다만 열람 복사 제한 사유로 사건 관계인 명예라든가 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또는 영업 비밀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재판관인 판사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에서는 우려하시는 바를 줄이려고 하면 피고나 피해자 등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무슨 제안을 했냐고 하면 이렇게 1심, 2심 판결문을 공개할 때 그 사건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해자한테 알려줘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과연 공개한 것이 맞느냐 하는 심사하는 절차를 더 가지고 공개하도록 하자 하는 그 절차를 제안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 소속이셨고 지금도 현역 의원이신데 이 법무부 장관 의견은 그냥 묵살됩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또 물어봐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님, 법무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피고인, 피해자 등 소송 관계인이 각호 사유를 소명해서 법원의 판결서 등 열람 복사 제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마련해 오셨잖아요. 법무부 장관. 예,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 판결이 공개가 돼 있는 확정된 판결에서조차 이게 규정되게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되었다는 사실을 검사나 피해자나 피고인이 알게 해줘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청을 기다려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고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사건을 그건 약간 무용한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퇴보한 법안이 되는 것 같고 예, 뭐가 퇴보한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이기현 의원실 소개로 경기 고양시 지역 주민들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이 있고 그래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곽규택 의원이 나오셔서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이렇게 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은 이게 24시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교대로 또는 바깥에 있으면서 그 토론을 듣고 있어서 자리에 많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미확정된 1심 판결이라 하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신급제도에 의해서 개선해라.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국 각처에서 형량이 들쭉날쭉한다든지 심지어 유무죄 판단이 다르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그것이 3심까지 안 가더라도 양형을 통일하거나 아니면 유무죄의 일치성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확정된 판결도 여러 가지 부작용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 각호에 공개하지 아니할 이런 조건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법무부에서 가져온 안에 의하면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제한하거나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좀 불필요하게 만드는 면도 있고 해서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공개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요. 법무부 측에서도 그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쪽에 이 판결문 공개해도 되겠냐 물어봐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판단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리적인 안을 냈는데 피고인 피해자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냥 법원이 공개하고 판단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처장님 그리고 그 전에 부칙 관련해서 시행을 1년으로 소위에서 정했는데요.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1년 안에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은 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이야기죠. 다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미확정 형사 판결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 원칙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25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사실 과반수 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과반수가 법조인을 상대로 물어보니까 과반수가 신중론. 여러분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하시죠?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신중론,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로는 그렇게 여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분들의 취지는 판결문 공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사전적으로나 혹은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즉 이게 1년 안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최근에 저희들 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저희들하고 똑같이 판결문 전면 공개 원칙을 취해서 입법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제일 크게 대두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사건의 판사가 누가 있는지를 갖다가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전관예우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도입을 했다. 프랑스에서도 무슨 우려를 했냐 하면 여러 지역의 비슷한 사건의 1심, 2심 미확정된 판결문을 갖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피고인에게 제일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어디냐 이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그 판사의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1년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정치하게 시행을 앞두고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기로는 예산적인 부분만 따지고 보면 최대한 당기면 1년 6개월까지는 앞당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지금 이 미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준비하는 데만도 1년 6개월이나 2년이 걸린다고 법원행정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입법 그런 준비가 끝났을 때 입법화에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모든 민생법안 제쳐놓고 이 법을 지금 오늘 꼭 처리해야겠다고 올려놓은 겁니다. 민주당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법원에서도 2년 뒤에 시행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법을 만들어도 시행은 2년 뒤에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준비를 충실하게 했다가 2년 뒤에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법을 그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 법을. 그런데 지금 오늘 민생법안 수십 개를 남겨놓고 이 법을 제일 먼저 올린 겁니다, 민주당에서. 왜 그럴까요? 1심, 2심 판결 나오는 것 빨리 공개하고 싶은 사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김기표 의원이 아니요 마이크 1분만 더 주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추미애위원장 보고 1분을 더 달라고 그래요. 추미애위원장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1분 더 줍니다. 우리 여야 의원들 똑같이 대체토론 어저께 5분씩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꼭 1분씩 더 줘요.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더 달라고 그러면요 온갖 핑계 대가지고 안 줍니다. 그 1분을. 그래서 김기표 의원이 1분을 더 받아가지고 2013년 이전,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부칙에 넣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부칙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부칙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1분을 더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박은정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우선 제가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해온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열람 등사 제한 신청과 관련해서 소위에서 논의된 것은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열람 등사 공개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판결 당시에 법정에 출석한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안내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에서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지금 가져온 안은 검사, 피고인도 다 같이 넣어가지고 열람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검사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열람 등사를 전부 다 제한하는 의견을 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판결문 공개의 취지가 이 조항 자체로 몰각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사생활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나 피고인이 열람 등사를 제한하는 신청을 다 할 거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하기를 저도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고 법무부에서 만들어온 보완책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경과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소위에서는 1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1년 6개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1년 6개월 합시다. 법을 만들어 놓고 1년 6개월 할 뒤에 법을 지금 만들자는 겁니다. 인연이 좋고 정 안 되면,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형사 판결이다 보니까 특히 민사하고 또 다르게 이 부분은 법원 행정처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그 피해자든 또 피고인이든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가지고 비실명화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실명화를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할 때 저희들이 예전에 2년 경과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짧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다. 2년 경과 규정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박은정 위원이 그러면 저도 2년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께서 또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장이 그에 기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피고인이나 피해자한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주자. 아니면 그게 좀 불필요하다고 하면 피해자 정도는 좀 그런 의견을 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여러분, 성범죄 같은 경우에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 판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고인은 뭐라고 변명했고 피해자는 뭐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증거에 의하면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무슨 연락을 했고 피해자는 안 만나준다고 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고 합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명 처리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건 내용이 숨겨지겠습니까? 그 내용만 보면 누가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피해자 정도는 좀 의견을 내게 하자. 근데 그게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재판장이 그에 기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이라도 내게 해주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된다 그거죠. 그런데 이런 말 그냥 싹 다 무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토론하실 위원님, 추미애 위원장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최혁진 의원. 저하고 김기표 의원, 박은정 의원 다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형사 판결 1심, 2심 미확정 판결이 공개됐을 때의 문제점이 있냐 없냐,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혁진 의원이 자기 발언 시간 얻어가지고요 하는 내용을 지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에 관한 대체 토론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 최혁진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어제 서울 동부지검 합수단이 갑자기 수사 중간보고, 저는 결과보고인가 했는데 중간보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문안 중에 이런 문안이 있었어요. 백혜룡 경정 관련된 동부지검에서 어저께 무혐의 결정이 난 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한다. 동부지검에서 그런 처분을 했죠. 그러니까 최혁진 위원이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마약이 176kg이 이게 580만 명 투약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똑같은 루트로 13차례나 걸리지 않고 들어왔는데 도운 흔적이 없으니까 혐의 없음 처분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요. 이게 전방 DMZ에서 북한군이 몰래 침투해서 뚫리면 사단장에서부터 해서 줄줄이 전부 다 처분을 받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설사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혐의 없음 처분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과실로 인해서 마약 사범 들어오는 것을 못 잡았는데 그거를 범죄라고 생각하고 처벌해야 한다. 뭐 이런 전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약이어도 큰 문제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생화학 무기였으면 마약 이야기하다가 또 생화학 무기 이야기를 합니다. 생화학 무기 176kg이 제가 찾아보니까 살인가스로 하면 17,0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게 그냥 국경을 뚫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약 사범 그걸 갖다가 176kg 생화약 무기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어땠겠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TNT 폭약가루였다고 하면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한다는 얘기를 중간 수사 보고를 이렇게 딱 때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일가 연루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거기 내용에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은 김건희 일가가 세관 쪽하고 공모를 해서 마약을 들여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이건 최혁진 의원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약 수사 관련해서 세관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해버리면 김건희 일가가 세관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시기적으로도 왜 이렇게 오해스럽게 했을까? 예를 들면 또 뭐 보니까 오늘 언론에 보니까 백혜령 경정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 직전에 이 발표를 해버려서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연막전을 편 게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켜서 지금 댓글들이 장난이 아닌 상황들을 왜 초래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는가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부터 지금 오늘 제가 반대 토론을 하는 형사소송법에서 미확정 형사 판결문을 공개할 것인가, 1심, 2심 판결문을 공개할 것인가 하는 그에 대한 논의는 이제 사라집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러다 이제 뭐 막말 대잔치가 되는 거예요. 법무장관 정성호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좀 관심을 갖고 엄중하게 조사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팀이 만들어졌고요. 백혜령 경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동부지검에 파견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은정 검사장 팀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셨는데 당사자였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갖고 일단 저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 그 시끄럽던 사건 혐의 없음 했는데 법무부 장관님은 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르겠다고 또 발을 뺍니다. 법무부 장관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다만 일단 이런 중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뭐 최혁진 의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만요.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혐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증거가 한두 개 있는데 다른 증거들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건 분명히 세관 공무원들과 관련이 돼 있고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진 경찰관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는 것을 동부지검에서 수사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사건이다 했으면은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수사기관의 책무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에요. 백혜령 경정이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거나 하면 이제는 징계를 하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백혜령 경정은.
그런데 어제 이야기가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제가 뵌 김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리 누워서 자다 깨서 일어나서 천장을 봐도 방바닥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님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 대답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또 어저께 이 법안을 논의하는데 법원 행정처장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관들뿐 아니라 최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든지 그리고 대한변협 또 더 나아가서는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 경실련 등 모든 단체들에서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으니까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한두 사람이나 한두 기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 말씀은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리 정부의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서 바라는 충정에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최혁진 의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받아라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데서까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 좀 귀를 열고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또 물어봅니다. 법무부 장관님, 그러면 혹시 추천한 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할 거예요? 재판관으로? 법무부 장관께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법원 행정처장께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최 의원님 말씀이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재판이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혹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무효화돼 버리면 그에 따른 우리 사법적인 역사적인 책임은 저희 법원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감성적인 차원이나 또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정말 정치하게 법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가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는 미확정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할 것이냐, 이거를 어제 밤에 있었던 법사위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오늘 본회의에 올리려고 전체 급하게 토론하자, 빨리 법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의원들이나 법원 행정처나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이게 왜 무제한 토론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라고 선서하고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법 내용만 의안과 관련된 것만 토론해라? (61년) 만에 그것 가지고 마이크를 끄고 어제 하루 종일 법사위 상임위에서 지금 제가 반대 토론하는 거와 똑같은 법을 가지고도 법사위원들이 법무장관이 법원 행정처장이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은 주제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여기에 추미애 위원장이 바로 참전을 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말이 나온 김에 모두가 위원이라면 위원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모두가 김학의가 아니라면 김학의는 아닙니까? 이런 이해 못할 소리만 합니다. 참. 김학의는 형사보상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민 모두는 이제 김학의가 김학의라는 것 알아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누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누가 이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학의는 죄를 짓고도 억울하다며 형사보상금, 국민 혈세로 받아갈 권리가 생겼어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위원으로 인해서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고 책임지느냐 하셨잖아요. 지금 이 김학의 판결로 인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국민이 볼 때 부당한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번번이 하시는데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이 내란 사태, 내란범에 대해서 번번이 유법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법부의 인식 수준을 보고 입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상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사법부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사법부가 아무런 기여도 안 했어요. 사법부가 광장의 고함 소리마저 외면했습니다. 여론으로 판결에 간섭한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하는 그 엘리트, 옥탑방의 엘리트 같은 인식 속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존경하니까 위원장님, 법안하고 관련 있는 말씀만 하세요. 법안하고 관련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경원 의원님도 의제와 상관없는 막 그렇게 항의를 하셨어요. 추미애 위원장 뭐 이런 말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국민 주권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하면 재판 절차가 좀 더 신뢰 회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그렇게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법률가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모두가 위헌이라면 위헌이다. 차라리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오늘 구두로 아니어도 구체적으로 뭐가 위헌이다 또박또박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위헌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전국 법원장 회의,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며칠간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고 보도자료를 냈죠.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은 뭐가 위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위원장이 또 이렇게 주제를 확 바꿔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법화국제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법 왜곡죄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행정처장님도 법사위 소위 과정에서 참여하셨고 전체 회의에 참여하셔서 법 왜곡죄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잘 조문화되어 있다는 것 다 참여해서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위헌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 그냥 그것은 국민 선동입니다. 전문가로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이 법원 행정처장한테 선동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국민을 향해서. 그런데 국민은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국민도 다 알고 있고 법원 행정처장도 알고 있는데 추미애 위원장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 듣다 답답해가지고 답변 좀 하게 하세요. 답변 좀. 법원 행정처장한테 답변 좀 하게 해보라 이겁니다. 송석준 의원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드려 주세요.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시니 본래 처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추미애 위원장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처장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김용민 의원이 손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단 한두 가지 정리하고 법원 행정처장님 질의를 이어가 볼게요. 일단 형사소송법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 이제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온 거예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무료로 공개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이 비용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정도 언급을 한 다음에 피해자가 제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있으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미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피해자가 그 판결문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좀 들어봐주는 절차를 좀 만들자 하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종합하면 일소위에서 처리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그런 절차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필요한 얘기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법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형사 재판, 미확정 형사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얘기 좀 해볼까요? 이때까지 한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인가 봐요. 필요한 얘기 좀 해볼까 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모두가 지금 위헌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가 위헌이고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그게 위헌이랍니다. 위헌. 그게 위헌이고 국민주권 침해했고 사법 쿠데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게 진짜 모두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위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일입니다. 사법부에서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판결에 대해서 사법 쿠데타랍니다. 사법 쿠데타. 네. 듣고 있던 조배숙 의원님께서 뭐가 위헌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김용민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윤석열 배당 관련해서 지금 그 1심 재판 중인 그 사건 배당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법원에서 사건 배당할 때 배당을 어떻게 해라라는 법적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법률에 그런 배당 관련된 조항이 있냐?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법률 자체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요. 배당과 관련된 규칙을.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라고 대답했어요. 김용민 의원이 그러면 관련해서 최대한 유사한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까지 준비한 거예요. 지금 미확정 형사재판의 1심, 2심 사건 판결문 공개할까 말까 그거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 배당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PPT까지 준비해 온 겁니다. 법안의 대체 토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대체 토론하는데도 이렇게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하는데 의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고요? 예. 개법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102조는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성질의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무제한 토론 관련해서 국회법을 여러 번 검토해서 종합하여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고 또 다시 말하자면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곽규택 의원이 계시는 법사위에서 논의됐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곽규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왜 안건을 벗어나냐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우리 어제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그 말씀은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나경원 의원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는 국회의장님, 국회법에 잠깐 무제한 들으세요. 토론을 하고 있는 의원의 발언에 중간에 끼어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국회법 준수하세요. 회의 진행하는 거예요. 16시 27분경에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민주당의 8대 악법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이렇게 작심하고 의제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은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니겠어요?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곽규택 의원도 어저께 이야기 있었던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됐다고 본회의에 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고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들으세요. 이 안건에 잠깐 대해서 들으세요. 어제 법사위에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 내용입니다. 회의 왜 진행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얘기하는 겁니다.